안녕하세요. 황필구신모입니다. 한 주 또 잘 지내셨죠? 벌써 7월이에요.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제 7, 8월 본격적인 여름인데 한국도 요새 엄청 덥다고 댓글에도 많이들 남겨주셨던데 여기 뉴욕도 굉장히 더워요. 하늘이 좀 맑아서 아름답긴 한데 동시에 뜨겁기도 해요. 휴가철인데 어떻게 좀 여행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휴가 계획은 없고 여름이라 본당이 막 바쁘고 그렇지는 않아서 뭔가 좀 다른 활동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라도 좀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 이 교회사 강의는 계속되고 틈틈이 또 흥미로운 내용도 나누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랑스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중세 초기까지의 서유럽은 이미 공부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나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훑어보고 100년 전쟁이 있었던 14세기 직전 상황까지 가봤습니다. 세계사와 함께 보는 가톨릭 교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교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왔던 나라들 중에 하나인 프랑스 역사는 꼭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베뇽 유수 사건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 때 또 개신교 개혁가들 중에서 장칼뱅 얘기도 좀 해야 하고 또 아주 나중 얘기지만 1800년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전례개혁 또 그레고리오 성가를 다시 부흥하도록 하는 운동이 바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흔히 프랑스를 가톨릭 교회의 첫째 딸, 맏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사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해야 할 역사가 바로 이 프랑스 역사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복습하고 또 반복을 하면 훨씬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꼭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들으시면서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갈리아라고 불리웠던 골족의 땅이 로마 속주로 들어가고 로마화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 멸망 후에는 여러 게르만 민족이 유입되면서 다양한 국가들이 생겨나죠. 하지만 이내 프랑크 왕국이 유럽을 통합시키고 메로빙거 가문의 클로비스 1세 왕이 개종을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교회 지지를 얻어서 유럽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서의 어떤 신적인 정당성을 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로마 제국의 어떤 법체계, 문명, 문화, 예술, 화폐제도 등등 그런 진보된 유산은 몇 세기간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였어요. 왕 한 명이 그 넓은 유럽을 혼자 다스릴 만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봉건제. 각 지역에서 기사들을 육성해서 나라를 지키고 또 전쟁에도 참가시킬 그런 힘과 재력을 아예 여러 명한테 처음부터 나눠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사받은 땅을 봉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특징 두 가지는 교회의 정신적인 지지를 얻어서 세속 권력 행사도 가능했기 때문에 첫째는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 시스템으로서는 각각의 봉건 영주들에게 권력을 분배시키는 봉건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중세하면 기독교와 봉건제. 메로빙거 시대 후반에는 궁제 출신의 키 작은 피핀이 왕위에 오르고 카롤링거 왕조를 출범합니다. 랑고바르트족한테서 이탈리아 북부를 뺏어가지고 교황한테 갖다 바친 피핀의 기증 사건이 있었죠. 교회 입장에서도 세속 권력의 힘에 의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서로서로 윈윈으로 피핀의 아들 샤를마뉴가 새로운 로마 제국의 황제 칭호까지 얻어서 대관식도 치르게 돼요. 프랑크 전성기를 이룹니다. 하지만 샤를마뉴 사후부터는 분열이 심하게 일어나고 결국 프랑크는 세동강이 나버리죠. 지금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전신이에요. 987년 카롤링거 왕조가 끊기고 카페 왕조가 뒤를 잇게 됩니다. 위그 카페라는 프랑스 출신의 프랑스 언어를 쓰는 최초의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던 이때를 지금 우리가 프랑스라고 부르는 나라의 정체성이 형성된 시기라고 역사가들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북쪽에서는 바이킹이 쳐들어오고 좀 지나서는 동쪽에서 이슬람도 쳐들어오죠.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고 프랑스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 팔고 땅 팔아서 성지를 되찾자라는 수많은 이들이 중동으로 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정이 그나마 성공적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이후의 전투들에서는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얻게 되고 많은 기사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죠.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노동계층 인력이 부족해졌죠. 경제가 흔들려요. 대신에 십자군 이후로
동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교역을 위한 도시가 발달을 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화폐가 발달을 해요. 하지만 봉건제는 무너지게 되죠. 상대적으로 왕권은 강해져요. 위그카페 때만 해도 왕이 영주들 앞에서 찍소리도 못했단 말이에요. 루이 7세 때는 거의 잉글랜드한테 먹힐 뻔할 정도로 위기도 겪지만 다행히 필리프 2세 때에 가서는 도로 땅 다 찾아오고 성인왕 루이 9세가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만들어서 미남왕 필리프 4세 때 가서는 로마 교황의 뺨따구를 때릴 정도로 왕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하지만 필립 4세 이후로는 몇 차례 다 줄줄이 요절을 하더니 직계가 끊겨버려요. 샤를 4세가 마지막이죠. 그런 상황에서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가 자기가 샤를하고 삼촌지간이다. 프랑스 왕위는 자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10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천천히 볼 테지만 잔다르크 덕에 어쨌든 프랑스는 왕위를 지킬 수 있게 됐고 카페 왕조의 방계인 발루아 왕조가 바통을 이어받아요. 260년 정도를 가는데 그 기간에 유럽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쇄신을 요구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대표 주자는 독일의 마틴 루터이지만 같은 시대에 스위스에서는 울리히 츠빙글리가 비슷한 교리를 내세워서 운동을 일으키고 프랑스에서는 장 칼뱅이 교회 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분열하게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 가톨릭과 개신교가 마치 완전히 다른 종교처럼 혹은 서로가 서로를 이단으로 보는 그런 지경이 돼요. 그것이 프랑스에서는 전쟁으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프랑스 종교전쟁, 일명 위그노 전쟁. 이 전쟁 때문에 왕조가 바뀌어요. 이제 부르봉 왕조. 200년 정도 갑니다. 그리고는 프랑스 시민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끝이 나요.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당하고 잠깐 공화정이 들어서나 했더니 내가 황제다 하고 나타난 인물이 있었죠. 프랑스 대혁명의 영웅 나폴레옹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황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군주제가 들었습니다. 황제정. 이때 베토벤이 3번 교향곡을 나폴레옹한테 헌정하려고 쓰죠. 자유와 평등의 수호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도 보나파르트라고 이렇게 썼던 그 교향곡이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황제 자리에 앉는 걸 보고는 제목을 확 바꿔버려요. 그냥 영웅이라고 해버리죠. 아무튼 계속 이런 식으로 공화정에서 왕정에서 제정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쨌든 공화정으로 정착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괜찮죠? 한 5, 6분 정도 됐나요? 이게 프랑스 역사 전체 굵직한 내용들 다 살펴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5분 역사 강의 이런 거 보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역사의 흐름 또 교회사와의 관계를 더 중점적으로 좀 자세하게 비교적 보자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강의에서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역사 복습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은 잉글랜드의 역사, 그냥 영국이라고 불러도 무방해요. 영길리국이라는 한자어 그 표기를 줄인 거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국은 사실 정확하게는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라고 아무리 짧게 줄여도 대영국이라고 정도는 해줘야 맞죠. 근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를 다 포함해서 다 그냥 영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영국이라고 하면 잉글랜드만을 가리키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르듯 영국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 강의에서는 저는 주로 잉글랜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역사를 공부해 볼 텐데 십자군 얘기하면서 또 프랑스 역사 보면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조금 익숙한 내용 또 이름들도 나올 텐데 이렇게 잉글랜드의 역사를 따로 떼어서 그 흐름을 따라 이렇게 가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벌써 이 시간이 복습하고 서론이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일단은 정복왕 윌리엄과 노르만 왕조까지는 이전에 했던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8강에서 아일랜드랑 영국의 고대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교 과정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은 48강으로 돌아가셔서
골룸바 수도회, 그레고리우스 교황, 또 파트리치오 성인 이야기 한 번 더 보셔도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잉글랜드 역사 부분을 지금 짧게 다시 복습을 좀 하고 이어서 가볼게요. 자, 지금의 영국과 아일랜드를 묶어서 브리튼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섬하고 아일랜드 섬, 그리고 여러 자잘한 섬들을 다 해서 브리튼 제도. 고대에는 켈트계 부족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브리튼 제도 말고도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유럽 전역, 또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까지 다 진출을 합니다. 이 켈트족이. 흔히 켈트족이라고 하지만 켈트족이 어떤 하나의 민족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따라 게일인, 브리튼인, 픽트인, 갈리아인, 이베리아 켈트인, 갈라티아인 등등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일랜드에는 주로 게일인들이 살았고, 스코틀랜드에는 픽트인, 그리고 갈리아 혹은 골인들은 지금의 프랑스에 살았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고대 갈리아에 살았던 갈리아족 혹은 골족도 큰 카테고리로 가면 켈트족인 거예요. 이베리아 켈트인들은 당연히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 특히 동북부에 살았어요. 산티아고 데 콤푸스텔라랑 마드리드를 다 포함하는 일대예요. 그리고 갈라티아인들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까지 이주했던 켈트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오로가 갈라티아의 신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의 그 갈라티아인들은 그 조상이 바로 켈트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브리튼어를 쓰는 브리트인들이 지금의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콘월 이 지역에 살았어요. 기원 후 43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시기 무렵이죠. 브리튼인들이 살던 지역은 로마 제국 속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미 이들이 사과나 배 같은 과일로 맥주를 만들어 마셨다고 해요. 근데 엄청 체계적인 공법이나 그런 건 없고 마구잡이식으로 담가 마시던 걸 로마인들이 당시에 와인 담그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었으니까 켈트족 맥주 양조법도 잡아주고 그랬을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로마가 그렇다고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까지는 안 가요. 땅이 워낙 척박해서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 테고, 날씨랑 지형도 험난해서 전투를 벌이기에 로마인들한테 그렇게 유리한 조건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드리아누스 방벽이라고 해서 북방 민족들은 아예 고립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브리튼인들이 사는 이 지역 정도만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를 라틴어식으로 브리타니아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는 로마화가 되죠. 간단한 예로 로마식 수도교나 목욕탕 같은 시설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도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는 5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마군이 철수를 해요. 서로마가 슬슬 망해가고 있던 때이죠. 이때 게르만계 부족들이 유럽 전역으로 또 브리타니아까지 건너와요. 앵글로의 그 침략자들, 브리튼이 또 불러온 섹슨 용병들, 또 이주민들까지 해서 대표적으로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데, 이 앵글로 섹슨족이 앵글로족, 섹슨족이 주로 브리타니아에 남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브리튼족 일부는 웨일즈나 콘월로 도망을 가고, 또 한 일부는 바다 건너서 갈리아에 정착을 해요. 지금의 프랑스 북서부, 거기를 이후로도 지금까지 브리타뉴라고 부르죠. 지난 시간에도 프랑스 여러 지역 중에 하나로 브리타뉴 공국을 언급했었어요. 그러면서 브리타니아 일대에는 그리스도교 신앙도 거의 남아나질 않게 돼요. 그래서 교황 데그리고리우스가 그쪽으로 선교사들도 보내고 그럽니다. 6세기 말 즈음이에요. 대표적인 중요한 인물이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이죠. 그리고 793년 노르드인, 그러니까 북유럽 바이킹이 린디스판 수도원 약탈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을 아주 뒤흔들어 놓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시작이죠. 55강에서 자세히 알아봤었어요. 이쪽으로는 주로 대인족이 많이 쳐들어옵니다. 대인족은 덴마크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쪽에서 온 거예요. 당시만 해도 잉글랜드가 통합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적을 상대로 방어할 힘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앵글로 섹슨족이 브리타니아로 건너온 이후에 여러 지역에 그 왕국을 세우고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 치고받고 전쟁을 오랜 시간 이어오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다가 대표적으로 7개 왕국이 남게 됩니다. 위쪽은 앵글로계 왕국들, 아래쪽은 섹슨계 왕국들. 이 중에 웨식스는 웨스트 섹슨이라는 뜻이에요. 이 웨식스의 엑버트 왕, 그리고 이후에 엘프레드 대왕이 9세기 후반 무렵에 7왕국을 통합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그러니까 앵글로의
땅이다라고 해서 잉글랜드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썼다고 해요. 자기는 섹슨족이면서. 그러니까 사실 앵글로든 섹슨이든 크게 상관없이 통합이 이미 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인족을 상대로 잉글랜드를 잘 지켜냅니다. 전투를 치르기도 하고 잘 구슬려도 보고 거금을 쥐어줘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살기 좋은 땅 찾아 내려온 바이킹족을 완전히 내쫓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들 입장에서도 생존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겠냐고요. 또 다른 대인족이 얼마 안 있어서 또 쳐들어옵니다. 얘네들은 예전에 걔네들하고는 또 달랐어요. 잉글랜드를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크누트라고 하는 인물인데 대인족의 왕자로 잉글랜드 정벌에 참여했고 아버지 스벤 1세가 전사한 뒤에 마침내는 잉글랜드 왕위에 오르게 돼요. 크누트 왕. 스칸디나비아랑 잉글랜드랑 여기저기 점령지가 많아서 크누트 대왕이라고 불러요. 잉글랜드는 그러니까 주인이 처음엔 켈트족 브리튼인이었다가 앵글로색슨족이 와서 뺐고 이제는 북유럽 바이킹 대인족 출신 왕이 다스리는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웨식스는 백장령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제 기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웨식스 왕조가 계속 이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앵글로색슨족하고 대인족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바이킹족한테 일정 땅을 내주고 족장이든 뭐든 그 대장한테는 귀족 타이틀도 주고 대신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조건으로 유럽 대륙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요. 북쪽의 좋은 땅 일부 지역을 그 롤로라는 바이킹 우두머리한테 떼어주죠. 봉건제잖아요. 봉토를 주고 봉신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를 노르망디라고 부릅니다. 노르드인,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죠. 롤로라는 바이킹이 노르망디 공국의 초대 공작이 된 거예요. 911년. 그리고 세대를 거쳐서 7대 노르망디 공작이 바로 기욤 1세. 1035년 7살 나이에 공작 자리에 앉게 되고 1066년에 잉글랜드로 건너가서 정복을 해버립니다. 노르망디 공작이자 잉글랜드 국왕이 되어 노르만 왕조의 시작이죠. 프랑스어를 쓰는 프랑스 출신이지만 잉글랜드 왕직위가 더 크기 때문에 기욤이라는 이름도 영어식으로 윌리엄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윌리엄 1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별명을 붙여서 정복왕 윌리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켈트족 브리튼인들이 살던 땅에 앵글로색슨족이 들어와서 다 몰아내고 이후에는 대인족이 점령을 했다가 이제는 이 바이킹을 조상으로 둔 정복왕 윌리엄이 프랑스에서 와서 노르만 왕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실 영국 땅의 정당한 주인이라는 게 뭐 누구냐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민족이 와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역사를 반복해 왔더라는 것이죠. 아무튼 노르만 왕조는 이후에 영국 왕실의 핏줄로 계속 물론 직계로만은 아니고 희미하게나마 계속 이어져요. 그 핏줄이 플랜테전의 스튜어트, 하노버 그리고 현재 윈저 왕조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노르만 왕조 출범을 잉글랜드의 어떤 본격적인 역사의 시작으로 보기도 해요. 나름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1066년 두 번째 천년이 시작하는 그 무렵이에요. 프랑스 역사랑 비슷한 시기이죠. 그래서 역사 서적들을 보면 천년 이렇게 나누는 경향도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강의들 영국의 역사, 바이킹 시대, 교황 그레고리오 1세, 또 프랑스 역사 등등을 보면서 부분 거의 다 언급했던 부분에 약간 더 보충한 것도 있고 그래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 소요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강의 나머지 시간 정복왕 윌리엄 그리고 그 이후의 잉글랜드 역사를 이제 100년 전쟁 발발 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이후의 영국 역사도 아주 간단한 흐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복왕 윌리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격적인 영국 역사, 또 노르만 왕조의 시조이니까 어느 정도는 간단하게나마 짚고 가는 것이 맞겠죠. 자, 윌리엄은 당연히 아버지가 노르망디 공작이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내연녀였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낮은 계급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은 출생부터 사생아 딱지를 달고 미천한 출신이라는 무시 속에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다행히 순례 가기 전에 아들 윌리엄을 후계자로 정해놓고 갔기 때문에 윌리엄이 공작 자리를 받기는 해요. 당시 7살이었어요. 그러니 여러 반대 세력도 많고 친척들 중에서도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괴롭혀 오는 걸 이겨내야만 했겠죠. 다행히 죽은 아버지 측근들의 도움으로 또 특히 당시 프랑스의 왕 앙리 1세가 윌리엄을 무사히 공작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중에는 윌리엄이 너무 커버려서 오히려 왕위의 그 위협을 느끼고 노르망디를 침공하기도 해요. 다 실패는 했지만 이제 그때 카페 왕조였어요. 이제 윌리엄이 그래서 청년 나이 즈음에 가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요. 그리고 혼인을 하는데 옆 공국인 플랑드르 공국의 공작 딸하고 당시에는 다 그랬겠지만 정략적인 혼인을 합니다. 이름은 마틸다. 혼인하는 과정도 아주 드라마틱했다는 썰도 있는데 일단 그냥 넘어가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 딸 여럿을 낳았고 다른 혼외 자식이 있다는 기록이 딱히 없을 정도로 부부 관계는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노르망디의 공작인 윌리엄이 어쩌다가 잉글랜드를 침공하게 됐는가 그 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누트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인하고 사이 아들인 헤럴드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3년도 채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크누트 대왕의 두 번째 부인하고 사이 아들 하르다 크누트가 그 다음 왕이 돼요. 이번에 또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하르다 크누트의 배다른 형제 에드워드가 다음 왕이 됩니다. 신심이 깊었다고 해서 참회왕 에드워드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헷갈리지 않죠. 근데 크누트의 두 번째 부인이 누구였냐면 노르망디의 엠마라는 여자였어요. 노르망디 출신의 엠마라는 거죠. 근데 크누트 대왕하고의 결혼이 벌써 두 번째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에서의 아들인 에드워드는 크누트 대왕이라는 혈연 관계는 아니죠. 아무튼 그 첫 번째 남편은 잉글랜드의 왕 에셀레드 2세였어요. 그리고 에셀레드 2세랑 그 다음 왕 그의 아들 에드먼트 통치기는 한창 대인족들이 잉글랜드를 침공할 때였단 말이에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덴마크의 왕 스벤 1세랑 아들 쿠누트. 그러니까 이 노르망디의 엠마라는 여자는 자기 남편하고 아들의 원수하고 결국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뭐 나름 사정이 있겠죠. 중요한 건 한창 대인족하고 싸울 때 에드워드가 노르망디로 피신을 간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엄마의 고향 땅이니까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겠죠. 25년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냥 시골 귀족으로 살면서 언젠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엄마가 크누트 왕이랑 재혼해서 새로운 아들도 낳고 했으니까 아까 언급했던 하르다 크누트죠. 근데 웬걸 크누트가 죽고 나서 헤럴드 그리고 하르다 크누트까지 금방금방 다 세상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 고드윈 백작이라고 하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최고 권력자가 에드워드를 왕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에드워드가 왕이 된 거예요. 뭐 나중에는 이 고드윈 가문하고 적대 관계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 에드워드가 1066년에 사망을 하는데 자식이 없어서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여기저기서 잉글랜드를 탐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중 하나가 바로 노르망디의 윌리엄 공작이었어요. 에드워드 엄마가 노르망디의 엠마 아닙니까? 뭐 친척 관계에 있고 어쩌고 해서 내가 정당한 후계자다라는 둥부터 에드워드가 망명 생활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둥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증거는 없죠. 이미 에드워드는 죽었고 무슨 문서 같은 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근데 아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닐지 몰라요. 당시 사람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뭐 아무 막말이나 할 수는 없죠. 에드워드가 죽기 전에 윌리엄하고 어떤 뭔가가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명분은 그렇고 이제 가서 능력으로 잉글랜드를 취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미 예전부터 윌리엄은 준비를 했을 것이고 이제 단단히 채비를 해서 침공을 갑니다. 일단 잉글랜드 당시 상황이 여전히 대인족하고 앵글로색슨족하고 대립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온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란 얘기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북유럽 노르웨이까지도 계속 이 잉글랜드 땅을 넘보면서 시시때때로 침공을 해와요. 그러면서 교황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의 적은 동지라고 교회는 차라리 프랑스 쪽을 더
지지해 주죠. 바로 노르망디 윌리엄 편에 적극적으로 교황이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이 볼 때 승산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욕심이 나기도 하고, 마침 노르웨이에서 하랄 3세 왕이 잉글랜드를 침공하는데 잉글랜드의 헤럴드 2세가 잘 물리쳐냅니다. 그래서 하랄 3세는 죽게 돼요. 다들 잉글랜드를 못 먹어서 안달인데 마침 경쟁자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잉글랜드 출혈도 컸어요. 이때 바로 윌리엄이 잉글랜드로 올라가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유명한 헤이스팅스 전투를 통해서 헤럴드는 전사를 하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윌리엄은 노르망디의 공작이면서 동시에 잉글랜드의 국왕이 돼요. 영국 노르만 왕조의 시작이죠. 그리고 한 5년간을 반란 진압 및 영토 재정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말이야 그럴듯하지 어마어마한 사륙의 연속이었어요. 복종하지 않으면 다 숙청이니까 수만 명을 죽였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행보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당시 시대상을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외국인 정복자가 와서 하나의 거대 국가를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불가피한 방식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인구조사, 흔히 센서스라고 하는 호구조사, 토지조사를 해서 누굴 살려두고 누구를 속출하고 누구한테 관직을 주고 누구 땅은 회수하고 세금을 얼마나 걷고 이런 걸 기록한 문서가 있는데 일명 둠스데이 북이라고 해요. 둠스데이 책. 둠스데이라고 하면 무슨 심판의 날 그런 뜻인데 그만큼 윌리엄의 반란군 진압 과정 또 인구조사 과정은 굉장히 잔인했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잉글랜드 관리들 다 자르고 노르만 출신들을 데려다가 그 주요 정부 고위직 또 성직에 앉히고 그러면서 그 계기로 이제 프랑스어가 그렇게 중세 영어가 형성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노르만 왕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윌리엄 아들들 때 가서 끝이 납니다. 윌리엄 다음이 이제 아들 윌리엄 2세 그리고 그의 동생 헨리 1세 그리고 헨리 1세 아들이 죽어버려서 딸 마틸다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옆에 앙주 백작하고 결혼을 시켜서 여왕으로 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사촌 스티븐이 와가지고 왕좌를 빼앗아 버립니다. 왕조로 따지면 블루와 왕조라고 하는데 아무튼 난장판이 된 거예요. 무정부 시대다, 내전이다 그러면서 어쨌든 수년간의 싸움 끝에 합의한 것이 마틸다가 스티븐의 왕위를 인정을 해요. 대신에 다음 왕은 자기 아들이 이어서 가도록 협정을 맺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헨리 2세, 헨리 플랜테저넷이에요. 노르만 왕조, 또 블루아 왕조는 끝이 나고 이제 플랜테저넷 왕조가 시작된 것이죠. 1154년,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헨리 2세는 당시 유럽 최고 갑부 아키텐의 엘레아노르를 왕비로 두고 있었어요. 재위 기간 동안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잘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바로 사자 심왕 리차드 그리고 존 왕. 리차드 1세에 대해서는 십자군 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67강이에요. 어쨌든 영웅으로 추앙을 받지만 국가 내정에 신경을 거의 못 썼어요. 밖으로만 돌고 전쟁만 하다가 일평생 다 갔죠. 그러는 와중에 프랑스의 필리프 2세가 리처드 동생 존을 부추겨서 형 자리 낼름 먹어버리라고 막 꼬시고도 그럽니다. 물론 존도 이제 그런 시도를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리차드가 또 봐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다음 왕위에 오르게 돼요. 영국 역사상 이 존 왕을 최악의 군주로 기록합니다. 프랑스에 뺏긴 영토가 어마어마해요. 지도만 봐도 확 다르죠. 인식도 별로 안 좋아요. 로빈훗 이야기만 봐도 백성들한테 억지로 세금 걷고 하는 그런 나쁜 왕으로 그려지기도 하죠. 오죽하면 존 2세 왕이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존 왕 다음 왕은 아들인 헨리 3세 역시 별 볼 일 없는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은 아들 에드워드 1세 그 다음은 동생 에드워드 2세 그 다음은 아들 에드워드 3세 이 에드워드 3세가 바로 100년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이 에드워드 1, 2, 3세 통치 기간이 거의 합쳐서 100년 조금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번 강의 이미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서 자세히는 안 들어가고 특이점은 의회라는 시스템의 기초를 만들었다라는 사실 중요한 점이긴 한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랑 웨일즈랑 계속 영토 분쟁을 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멜 깁슨 주연의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서 멜 깁슨이 스코틀랜드 저항군 지도자로 나와서 잉글랜드 폭정에 맞서는 내용이 그려집니다. 용감하게 싸워서 자유를 끝내 쟁취하는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이죠. 사실 이때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브리튼 제도 전체를 통일하고 세력을 키우자는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갈 때였던 거예요. 이후로도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랑 그 대적하는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100년 전쟁 발발 직전까지죠. 살펴봤는데 이후의 역사가 사실 훨씬 더 흥미로워요. 장미전쟁, 종교개혁, 헨리 8세, 메리 튜더, 엘리자베스, 메리 스튜어트,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의회에 대해서 또 청교도, 식민지 개척시대, 산업혁명, 그리고 민주정치로 들어가고 또 빅토리아 치하시대, 19세기 대영제국이 되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뭐 사실 지금의 역사학이라는 게 영국이 다 쓴 것을 가지고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일 얘기할 게 많은 역사가 바로 영국 역사예요. 뭐 어쨌든 우리는 그 중에서 교회와 관련된 부분을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보면서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역시 웬만하면 다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이제 복습부터 해서 고대 브리튼 제도 역사 또 한번 보고 여러 민족들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역사가 흘러왔는지 또 본격적인 잉글랜드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노르만 왕조의 시조 정보왕 윌리엄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이후의 역사도 100년 전쟁을 일으킨 에드워드 3세까지 와봤어요. 이런 양쪽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난 상태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100년 전쟁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헷갈리는 왕 이름들하고 또 많고 해서 기억하고 그러시는 게 쉽지가 않고 또 큰 의미도 사실 없어요. 외우고 막 그러실 거는 더더욱 아니고 그냥 한번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가시면 됩니다. 부담 느끼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고 그때그때 제가 분명히 강조를 또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은 그냥 한번 쭉 보는 정도로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